가는 말이 더 가는 환경이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그랬죠. 뭐 5,000포인트 가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 거버넌스를 외국인들이 뭐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대장주들이 먼저 올라가는, 그러니까 손수건을 이 테이블 위에 쫙 펼쳐놓게 되면 제일 가운데 천천히 위로 당기면 제일 가운데가 먼저 공중에 뜨고 나머지 손수건 가장자리에 있는 손수건들은 움직이지만 뜨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고 가장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저는 뭐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2, 3등주가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해서 대장주가 움직여야 2, 3등주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과는 저희가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 먼저 가장 기본적인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 일단 시장 한번 지금 어떤지. 현재 한국 증시를 네. 좀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동안 뭐 5월 달부터 해서 6월 달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좀 했는데 3,200포인트 부분에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매물이 네. 좀 출회되고 있고 상승하려고 하는 흐름도 좀 없잖아 있지만 대형주 몇몇 종목들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고,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역시도 대형주 장세를 통해서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형주인 뭐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S&P 500의 차트를 볼 경우에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에서의 고점 부근, 그리고 2000년에 있었던 버블 닷컴이 있었던 고점 부근, 그리고 네. 2024년에 고점 부근과 맞닿아 있는, 그러니까 고점 추세의 저항선에 좀 걸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저항선을 돌파해서 추세가 유지가 될 경우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의 가능성은 있지만, 만일 여기를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조정도 올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시장은 이미 과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숨고르기 수준이 현재 펼쳐지고 있고, 이 숨고르기가 어쩌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자,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도 32조 원 정도 확정되었는데,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는 어디이고, 이재명 정부 시대에 그 밖에 정말 정책 수혜 관련주는 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32조에 달하는 이제 추경이 진행이 네. 되면, 추경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이라든지 또는 민생 안정 같은 쪽에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좀 나눠보게 되면 SOC 사업이라든지 또는 경제 위기에 대응을 한다던가, 아니면 민생 안정을 위해서 또는 뭐 일자리 창출 같은 이런 부분들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될 것 같고, 그런 수혜가 예상이 되는 섹터를 좀 구분해 보면 경기 부양의 가장 선봉장은 아무래도 SOC하고 건설 부분이죠. 네. 여기가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은 뭐 노후 인프라 개선이라든지 또는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어떤 대형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뭐 건설이라든지 건설 기자재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대우건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투자인 거죠. 그러니까 뭐 친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섹터 같은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친환경 인프라 투자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발전 설비에 대한 어떤 확충이나 또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 또 전기차 인프라 같은 이런 쪽을 앞으로의 추경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한두 가지가 있겠죠. 네.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러한 종목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정부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네. 도래했고, 또 대통령이 계속 그 말씀을 해왔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네. 가지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죠.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0조 원을 AI에 투자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AI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AI 서비스 하는 기업들, 또 AI 교육 관련된 이런 기업들은 수혜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체크해 봤더니 한 두 가지 정도 종목이 있는데, 하나는 네이버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앞서 나가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탄소 중립인 거죠. 2050년에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했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전환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
수소 같은 이런 신재생 쪽 관련되어 있는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쪽의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탄소 포집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한 두 가지 정도의 종목을 볼 수 있는데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두산에너빌리티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남북 경협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이 진행이 될 거고 또 경제 협력 같은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된다라고 하면 건설, 뭐 철도, 시멘트 같은 인프라 개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 중에 대장주는 물론이지만 테마 형태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테마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아난티라든지 아니면 뭐 일신석재 같은 이런 종목들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그럼 AI에서는 왜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나은가요?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네. 쪽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네이버가 조금 더 카카오보다는 앞서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기술이 조금 더 진보적으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차트적인 흐름을 봐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괜찮은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네이버로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탄소 중립과 친환경에서는 왜 하나솔루션과 두에빅, LG 솔루션을 언급하신 걸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를 먼저 예를 들어보면 많이 에너빌리티는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원전 쪽에 있어서 그 원전의 주기기를 주요 부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쪽에 있어서는 탁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이런 원전 쪽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뭐 M&A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했었던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탄소 중립이라든지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회사로서 이제 원전은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뭐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도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남북경협 관련주에서는 왜 아난티와야 일신석재인가요? 우선 그 인프라 개발이라든지 또는 남북 관계 개선 관련돼 있는 얘기들 또 남북 협력 관련돼 있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테마주 형태로 종목이 급반등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좀 보이거든요. 그런 경향 중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일신석재나 아난티 같은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일신석재나 아난티 같은 종목은 뉴스가 나올 때 접근하는 전략보다는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미리 좀 그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서 갖고 있다가 뉴스가 나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 그러니까 뉴스 전에 매수했다가 뉴스 나오면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펼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난티하고 일신석재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이재명 정부 시대 정책 수혜 관련주로 AI와 탄소 중립, 친환경과 남북경협 관련주. 자, 급하게 그러면 하반기에 한국이랑 미국 주식은 좀 뭘 사야 하는지랑 좀 유망 섹터는 좀 어디가 될까요? 네, 우선 이제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보게 되면 한마디로 미국 증시를 정의해라라고 하면 지금 AI의 혁명 그리고 끝없는 AI의 질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기술주의 대장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도 이 기술주들에 있어서의 대장주는 계속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망 섹터는 아무래도 AI하고 반도체가 유망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AI를 제조하는 이 제조사를 넘어서 AI 구동의 필수적인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 인프라 서비스를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업 중에 아무래도 GPU 쪽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를 올 하반기에도 역시나 엔비디아가 좀 크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지금보다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업은 그 클라우딩 컴퓨팅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 서비스가 기업용 AI 시장 쪽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이 기업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유망 섹터는 AI 서비스하고 소프트웨어 쪽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회사인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죠. 단순히 AI 기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AI 솔루션이라든지 AI 쪽에서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팔란티어가 국방이라든지 보안 쪽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한 예를 들면 뭐 9.11 테러를 주도했었던 빈 라덴, 그 빈 라덴이 굉장히 그 숨기를 잘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빈 라덴이 어디 있는지를 콕 집어냈었던 회사가 팔란티어고 그걸 통해서 빈 라덴이 안 좋은
그런 결말을 맞게 됐었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에 있어서 사실은 3년 넘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되고 있는 전쟁인데 이 3년 넘게 전쟁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사실은 일주일 만에 끝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3년이 넘도록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에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뭐 탱크든 아니면 적군이든 그 위치 파악을 정확하게 하면서 전쟁을 지금 3년 넘게 이끌어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수혜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특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국 증시 쪽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 증시는 투트랙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쪽에서의 랠리, 두 번째는 밸류업 관련되어 있는 투트랙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유망 섹터는 AI 쪽에서의 반도체 밸류 체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형주뿐만 아니라 AI 쪽에 있어서의 뭐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 기업들. 그렇다라고 하면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하반기에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밸류 쪽에서는 아무래도 저 PBR 기업들, 물론 이제 저 PBR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저 PBR 기업보다는 현금 흐름이 좋고 주주 환원 여력이 뛰어난 그런 기업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업은 KB금융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MS 팔란티어,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SK하이닉스, KB금융 주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언급하신 종목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오른 SK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올랐고 KB금융 주주 굉장히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는 그냥 전 세계 시총이 1위고 팔란티어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지 이 주가 상승 여력이 얼만큼 이제 그러니까 더 오를 수 있지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력이 크지 않다면 오히려 떨어지는 폭은 더 클 수 있는데 그걸 감내하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를 들어가는 게 맞는지. SK하이닉스 한 가지만 놓고 말씀을 좀 드리면 SK하이닉스가 HBM 쪽 관련되어서의 수익률이 지금 엔비디아하고 협상을 하고 있지만 내년 2026년에 HBM 쪽에서의 수익률이 55%의 이익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50%가 넘는다라고 하는 이익률은 사실 독과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과점 기업들은 경쟁 상다가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지금 SK하이닉스가 30만 원이라고 하는 뭐 고점 부근을 터치하고 약간 내려오고 있는 그런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저는 30만 원을 넘어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숨고르기, 그러니까 약간의 눌림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분할로 매수 전략을 하신다라고 하면 가는 말이 더 간다라고 하는 주식의 격언이 있듯이 가는 말이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앞서 나가고 있는 대장주들 앞으로 뭐 하반기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영업이익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업이익단이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조금 줄어들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꾸준하게 하반기에 간다라기보다는 4분기 정도 들어서게 되면 영업이익이 꺾일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도 보합이든 아니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수 따라 움직이는 대형주들은 그 정도의 시각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뭐 하반기에 주도주가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에 주도주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근거는 얘기해 주신다면? 앞서 이제 그 대한민국 주식에 대한 부분들이 3,200포인트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그동안 5월달, 6월달 이끌었었던 키는 외국인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팔지 않고, 물론 어떤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일부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계속해서 외국인들,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에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상반기에 주도주 중 하나가 가장 뜨거웠던 게 방산기업인데 방산기업들은 여전히 수출 확대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기업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방산주의 성장 가능성과 관련 기업들 투자 매력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K방산 기업들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단발성 매출 증가를 넘어서요. 기업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기술평가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선 첫 번째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수조 원 규모의
그 대규모의 그 수출 계약이 이어지면서 수주 잔고는 사상 최고치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방산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단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장기간의 매출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에도 굉장히 크게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K방산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의 수주 잔고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안보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방비를 계속해서 EU 쪽에서의 나라들도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수요가 창출이 될 거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전쟁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지정학적 긴장감의 고조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전 세계 나라들이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정의를 뒷받침해주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면 한국산의 그 무기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거죠. 네, 굉장히 저렴하면서 가성비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속하게 납기가 이루어지는 점들 그리고 기술 이전이 되면서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역사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K방산은.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안보 환경이라든지 또는 역사적인 그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 시장을 좀 석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K방산은 테마주의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장이라든지 미래 성장이 가능한 핵심 성장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방산주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방산주 중에 그래도 대장주로 보시는 건 아무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뭐 이 정도 종목이 하반기에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여러 방산회사가 뭐 현대로템도 있고 뭐 여러 개 회사가 있는데 LIG도 있을 거고요. 이 두 개 회사를 꼽는 이유가 혹시나 기술적인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만 지금 현재 차트적인 위치를 보더라도 기관들의 수급이 좀 나오면서 그동안 상승했었던 게 약간 눌림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현재 매도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 같은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들 자금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수주 잔고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 두 기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방훈이었죠. 조선업계의 수주 증가 추세는 좀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라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기업은 어디일까요? 조선의 수주 증가는 계속될 거다, 랠리는 계속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랠리가 계속될 거다라고 했었을 때의 어떤 랠리가 가속해질 수 있는 핵심 동력은 한 세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인데요. 대규모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현재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인가요? 그때부터 탄소 배출 규제가 좀 강화가 됐고 기존의 노후 선박들이 LNG라든지 메탄올 선박으로 변경해야 되는 선박 교체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친환경 규제를 통한 새로운 선박들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된 것 같죠. 친환경 선박에 대한 필수. 두 번째는 노후 선박에 대한 폐선 주기가 좀 도래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조선 산업이 활성화가 됐었을 때가 2000년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선박이 건조됐었던 선박들은 20년이 넘는 노후 기간이 오면서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접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교체 시기가 진행이 되면서 환경 규제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폐선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시즌이 현재 시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안정적인 성과라든지 또는 환율 관련되어 있는 얘기죠. 지금 환경 규제라든지 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성과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조선은 결제를 받을 때 달러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고환율은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수익성 개선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안정적인 조선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선 쪽에 있어서의 대장주는 HD현대중공업이 대장주가 될 것 같은데 HD현대중공업을 대장주로 꼽은 이유는 수주 잔고인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에 조선 쪽에 있어서의 수주가 그렇게 좋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HD현대중공업이 수주를 받은 게 올해 상반기만 31척의 수주를 받았고 상대적으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한 18척,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한 13척 정도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주를 좀 많이 받은
하는, 그러니까 신규 고객을 많이 확보를 했었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HD현대중공업을 대장주로 뽑았고요. 든든한 수주잔고, 거기에 안정적인 실적이 지속 가능할 종목이 HD현대중공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카테고리별 1위를 좋아하시나 봐요. 뭐 카테고리별 1위보다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장주가, 그러니까 가는 말이 더 가는 환경이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그랬죠. 뭐 5,000포인트 가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 거버넌스를 외국인들이 뭐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물론 5,000포인트라고 하는 게 외국의 그 뭐 IB 쪽에서도 대한민국 5,000포인트 갈 수 있을 것 같다, 2년 안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최근에 나온 걸 보게 되면, 지금 3,200이니까 앞서 3,500이든 4,000포인트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대장주들이 먼저 올라가는, 그러니까 손수건 효과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손수건을 이 테이블 위에 쫙 펼쳐놓게 되면 제일 가운데를 천천히 위로 당기면 제일 가운데가 먼저 공중에 뜨고, 나머지 손수건 가장자리에 있는 손수건들은 움직이지만 뜨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고 가장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저는 뭐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2, 3등주가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해서, 대장주가 움직여야 2, 3등주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대장주라고 한다면 한국의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전망 한번 해주신다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준비 상태로는 네. 사실 HBM 쪽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HBM의 사업을 절대로 성공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이제 협력 업체들도 사실상 HBM을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최근까지는 좀 있었어요. 근데 이 기대감이 협력 업체들도 최근 사이에 약간 뭐 포기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지만 SK하이닉스에서 HBM 네. 쪽에서의 퀄테스트 기준을 굉장히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 퀄테스트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삼성전자가 HBM3E나 HBM4 쪽에서 엔비디아 쪽에서의 퀄테스트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알려진 상황이고, 또 마이크론도 HBM4단에서는 퀄테스트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증권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내년 정도 되면, 또 내년 이후에 HBM3 2단이나 HBM4 쪽은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보고서는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갖고 있는 HBM 쪽에서의 영향력은 좀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에 반해서 SK하이닉스 쪽에서의 HBM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이 될 기존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중국 시장이 좀 열리고, 또 HBM 쪽에서의 재고 문제라든지 또는 HBM 쪽에서의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좀 풀려진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 메리트는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실적을 좀 발표하면서 주가도 바닥에 있다가 약간 상승을 했었던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서, 이게 삼성전자가 어떤 뭐 본업이 턴어라운드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서, 본업이 턴어라운드는 아직 안 됐다,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SK하이닉스를 좀 본다라고 하면 지금 SK하이닉스는 좀 고민이 큰 구간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터치를 하고, 그 가격 터치 부근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SK하이닉스를 뭐 투자 의견에 있어서 변경하고 싶지는 않고 탑티어 종목으로 SK하이닉스를 좀 꼽고 있거든요. AI 훈풍이 불 때마다 가장 먼저 손이 갈 주식은 SK하이닉스다. 역시나 올 하반기에도 SK하이닉스의 훈풍은 계속될 것 같고, 비용 구조 쪽인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굉장히 마진이 우수하거든요. 2026년에 HBM 쪽에서의 연간 수익률이 55%가 된다라고 하는 그 독과점 쪽에 있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눌림이 있을 때마다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